지원 활용, 그 다음에 직접 실천형은 교회가 주체적으로 운영, 전문가 활용하고, 네, 교단 법인형은 네, 각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단을 만들잖아요. 교회가 실제 운영자고 전문가를 활용하고요. 독자 법인형은 법인 중심의 독자 운영, 전문가 활용, 교회 간, 네, 교회 기관, 단체 기업과 연합 사업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인력은요, 간접 실천형은 교회 가용 자원을 활용을 하고요. 직접 실천형은 교회 지원 인력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단 법인형은 법인에서 지원하는 인력을 활용하고, 독자 법인형은 법인에서 지원하는 인력, 그 다음에 연합형은 연합체 간 합의해서 필요한 인원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합니다. 재정은 간접 실천형에서는 교인 후원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실천형에서는 교회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단 법인형은 법인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독자 법인형은 이제 여기도 법인, 그 다음에 연합형은 연합체 간의 합의해서 이제 이렇게 지원하고요. 적용 교회는 간접 실천형은 중소형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실천형과 교단 법인형은 대형 교회, 그 다음에 독자 법인형은 초대형 교회, 그 다음에 연합형은 각 교회 교단 기독교 단체 연합, 이렇게 이제 아동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와 그 다음에 또 각 교회와 이제 교단이 연합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그 다음에 중소형 교회가 다 이게 실천하는 게 조금씩 다르죠. 또 뒤에를 보겠습니다. 아동 각 체계별 교회의 역할이에요. 아동, 문화, 가족, 학교, 친구. 개교형에서 간접 실천형은 아동,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교회 학교 편성하고요. 멘토 프로그램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멘토가 정해지고, 그 다음 프로그램 개발하고요. 문화는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 소개하기,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배려한 신방 및 멘토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자체 인력을 활용한 지원, 그리고 학교를 방문하고, 그리고 친구, 교회 학교 내 친구 맺기 프로그램. 네, 친구 정말 필요하지요. 아이들이 그나마 친구라도 서로 마음을 주고 받아야지만 네, 편안하게 애들이 그런 마음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겠죠. 직접 실천형은 개별적 특성, 연령, 신체 발달, 성징, 언어, 대인관계 능력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사례 관리를 또 해야 되고요. 다문화 가정 아동과 비다문화 가정 아동 간의 형제 자매 맺기 프로그램.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네. 예. 애들은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이 영화도 볼 수 있고, 같이 박물관도 구경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맛있는 거 먹고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요. 다문화 가정의 모국 문화를 소개하고 다문화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문화 바자회 민속 체험 프로그램, 각국의 노래 경연 대회, 다문화 관련국 문화를 위해 하는 초청 강연, 네, 다문화 필리핀 출신의 누구 엄마가 또 초청해서 강연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태국 출신 엄마가 와서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일본 출신 엄마도 올 수 있겠죠. 또 미국 출신 엄마도 올 수 있겠죠. 이렇게 강사 초청하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부모 교육, 의사소통 훈련, 가족 상담 프로그램, 우리나라 전통 가족 제도에 대한 교육, 호칭, 통가 의례, 관원 상제. 예, 우리는 우리의 이제 그런 장례라든지 장례 문화라든지 결혼 문화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을 때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되는지, 어르신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죠. 네. 다문화 가족의 모국 방문, 연합형에서 이게 나오네요. 네. 학교는 교회와 학교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서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 상태 점검 및 지원, 네, 그리고 후원자 개발.
후원자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다문화 가정 교회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친구관리 프로그램, 지역사회에서 또 친구 초청하기, 친구관계 증진 프로그램, 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요 친구 초청하기 프로그램을 해요. 네. 그리고 친구관계 증진 프로그램 꼭 필요하지요. 예. 그래서 연합형에서는요 굉장히 크게 뭐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 그 다음에 가족 및 친인척의 한국 방문 이런 이제 후원을 또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 및 개발 및 보급하고 국제아동 교류 프로그램 이런 데를 해서 교류하고 네 해서 홈스테이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합니다. 네, 다문화 가정 이렇게 해서 이제 표 10-6과 10-7은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 봤으니까 우리가 사는 체계를 한번 볼게요. 미시 체계. 지금 이제 아동에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미시 체계는 가족, 예, 이웃, 개인, 교육기관, 또래 서로 아동과 상호 이게 주고받죠. 가장 많이 주고받는 상호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이웃과 그다음에 학원, 네, 그리고 예, 또 교회, 또래. 그다음에가 간접적인 사회 환경이죠. 중간 체계는 요런데 외체계죠. 간접적 사회 환경. 그리고 거시 체계로는 문화적 태도와 이념. 그리고 시간 체계가 환경, 사건, 유형과 사회 역사적 환경. 이거는 아이가 10살이라면 10살 사는 동안에 경험한 여러 가지. 네. 그거를 갖다 시간 체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보면 네. 미시 체계 아동과 중간 체계 학교와 가족과 이웃, 학원, 네, 교회 이런 게 이제 서로 중간 체계 소통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외체계는 지역사회고 부모님의 직장이나 부모님 친구, 이웃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시체계는 관습과 법과 가치. 네. 아까 뭐 어르신들 이런 거 이제 관혼상제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 그래서 이런 체계 속에서 아동이 사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사정 평가할 때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요거 책에 없는 건데요. 다문화 PPT 51쪽을 보겠습니다. 다문화 진로 상담. 네, 요게 정말 필요해요. 다문화 대표 인구는 결혼 이민 여성이고요. 그리고 북한 탈주민이 있고요. 세터민,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 유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등과 사회 정의가 상담에서 이제 주요 이슈가 되는데 결혼 이민 여성 어떻겠어요? 내가 무엇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지만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오기 전에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진로에 필요한 네, 그런 이제 그 검사도 하고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죠. 세터민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회에 같은 민족이지만 그 다른 이 사회 분위기 너무나 다른 사회 분위기에서 또 무엇을 예,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네, 이런저런 거를 이제 다문화 진로 상담이 필요한데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보는데요.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는 1970, 80년대에 무방비 상태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민정책은 1990년대 노동자 인권을 위한 지원단체의 노력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관련 법이 생겨났죠. 그래서 2007년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고 2008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2001학번으로 신학을 했는데 그때 같이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지금 현재 안산에서 이주 노동자 일을 하고 계셔요. 인도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이 다문화 가정 진로 상담,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보겠습니다. 인종 및 민족 정체성의 혼란에 따른 모호성,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출신의 개인의 외형적 출신, 네. 그 다음에 모호한 외모를 가진 개인에게 너는 누구인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네. 몽골 사람도 아닌 중간? 나는 누구지? 예. 라는 질문 등은 정체성 딜레마로 마치 에릭 에릭슨처럼, 네. 유대인의 문화 체계 속에 사는데 외모가, 예. 머리가 노랗고 눈 색깔이 다르니까 도대체 제가, 그러니까 항상 놀림을 받았대요. 어릴 때부터. 개인은 그러므로 인해서 개인은 부적절감, 그 다음에 부모의 인종과 자신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소속감 갈등, 내적 외상에 따른 정체성 발달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말이 이제 언어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면 말을 알아듣는 말이 들어야 될 말을 한국어 아이들이라서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예,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면 어때요? 어망을 던졌는데 촘촘한 어망을 바다에 던지면 조그만 고기에서 큰 고기가 다 잡히잖아요. 그런데 송글송글한 어망을 던지면 큰 고기만 잡히지 작은 고기 다 빠져나가고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마치 그렇듯이 똑같은 교실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선생님한테 예, 수업을 받지만 이 아이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걸로 인해서 반만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인해서 학업 성취도가 낮으면 아이가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자기 효능감도 떨어지고요. 네. 그래서 다문화 자녀의 진로 문제를 보면 첫째, 교육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가 진로 선택에서 너는 다문화 가족이니까 이거를 하면 안 돼. 주류 사회에 진출하면 안 돼. 이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해소를 해야 되고요. 정체성 혼란을 갖다가 생기지 않도록, 예. 그래서 많이 배려하고 많이, 네, 지지해 줘야죠.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빈곤과 소외, 네. 경제적으로 농촌 총각들이 이제 외국에서 신부들을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농촌 지역이 이제 약간은 이제 도시보다는 좀 수입이, 그러다 보니까 빈곤 상태, 거기다가 이제 아주 전통적인 우리 문화적인 특징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웃에 살면서 그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소외감 굉장히 많이 느껴서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이제 그, 그 뭐라 그러죠? 품어 안을 수 없는 시부모, 그 다음에 그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때문에 정말 한 지붕 안에 살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거를 이제 TV를 보고 알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나라에 가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며느리를 좀 더 이해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 소외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진로 장벽. 네.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진로 장벽, 유리 장벽이라고 그래요. 네.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만 지위가 정말 최고까지 올라가기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들끼리만도 이런데 그 진로 장벽이 존재한다는 거는 정말 좌절을 하게 하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내가 비록 반쪽은 우리 사회의 반쪽의 한국인이지만 나는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나는 살아가게 되겠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살도록 본인이 준비하고, 네, 열심히 공부하고 뭐 기술을 배우고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진로를 본인이 열심히 갈고 닦는데 사회에서 만약에 진로 장벽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진로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 이렇게 이제 6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이 불평등, 교육에서의 불평등을 경험한 했는지,
진로 선택에서도 어떤 불평등을 경험했는지, 네, 그런 거를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빈곤과 소외가 어떨 때 있었는지, 네,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첫째가 환경적 특성, 두 번째가 사회 경제적인 특성이고요. 세 번째가 발달적 특성,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이주 성격에 따라서 사회와 맺는 관계 양식이 다르다. 네, 뭐 엄마가 결혼을 해서 와서 이제 태어난 그래서 청소년으로 지금 자랐는지, 네, 아니면 아버지가 불법 물론 이제 노동자로 들어왔다가 한국 우리 엄마랑 결혼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지, 그런 그거에 따라 이주 성격에 따라서 사회와 맺는 관계 양식이 다르다는 거죠. 유학생으로 왔다가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청소년으로 자랐다면, 그렇다면 어떤지, 이게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주 배경의 불법이냐 적법이냐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세터민 가정 청소년 위기 사건 경험, 탈북해서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그런 외상을 경험하잖아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치료가 필요하죠. 그 사회 경제적 특성에서는 이제 농촌 사회의 구성원이 도시 하류 또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은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좀 취약하고, 결혼 이민자 가정의 30%가 빈곤을 경험한다고 해요. 이주 노동자들은 입국 과정에서 큰 빚을 지고 불법 지고 왔고, 와서 이제 돈 벌어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가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제 조카가 이제 백석에서, 제가 원래 경기도 백석면에서 자랐거든요. 거기 그때 당시 아버지가 짓던 땅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언니가 거기 들어와서 이제 음, 지금 아버지한테 이제 물려받은 그 땅을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조카가, 언니 아들이 이제 그 땅을 갖다가 다, 옛날엔 논이었는데 비닐하우스로 다시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정말 오이가요, 하우스에 그 몇 동인지도 셀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다 불법 체류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가끔씩, 예, 와가지고 불법 체류자, 그래가지고 싹 다 잡아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돈 많이 주고 한국에 와서 이제 얼마만 더 있다가 나는 이제 다시 가야 되겠다, 이제 우리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와서 몇 개월만 더 있으면 되는데 싹 잡아다가 가둬버렸으니까 갑자기 오이를 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갔더니 오이가 아니라요, 참외처럼 뚱뚱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정말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 경제적인 이런 것, 그냥 다행히 이분들은 이제 대부분 가정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각으로 온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정착해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면, 네, 이런 경우 참, 그래서 이런 의료라든지 기본 그 건에서 많이 제외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그리고 세터민 가정이 그래서 남한 주민 경제 수준이 70%에 머문다고 합니다. 예, 이 청소년들 발달적 특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뭐 급격한 신체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사고도 이제 아동기 때만 다른 구체적 조작계에서 형식적 조작계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적 갈등이 많아지죠. 그래서, 예, 그리고 사회 인지적으로 자아중심성이 강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뭐 나만 쳐다본다, 이거 더 강해지죠. 더.
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그러지 않아도 상상적 청중, 응? 그런 이런 그 느낌으로다가 그냥 여자애들은 얼굴에다가 화장을 막 쳐바르고 남자애들은 마치 자기가 무슨 이소룡이 된 것처럼 이러고 하는 그때의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 정체감은 더 위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동기와 청소년기 태어나서부터 다 돌봐야 되죠. 그래서 청소년기까지만 잘 이제 지나가면 그 다음에 청년기에 이제 안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인생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마련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에게는 집단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거의 다 이 집단 상담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들은 부정적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보통 제가 집단은 10명에서 12명 정도가 적당하다 그랬죠. 한 7명 정도도 적당해. 자기 효능감 향상하도록. 그래서 자신감의 문을 두드리고, 네. 자기가 무엇 잘하는지 자랑나무, 네, 심기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고요. 나를 찾는 여행을 해서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와주고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가 어떻게 다른지 나를 찾는 즐거움, 네, 조아리의 창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걸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아리의 창 제가 알려드렸나요? 내가 아는 나, 남이 아는 나, 또 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예. 나는 모르는데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나. 예, 조아리 창에 4가지 창이 있습니다. 다문화 소수민의 진로 문제는 교육에서의 불평등, 진로 선택에서의 불평등, 정체성의 혼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현실도 적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주관적으로 삶의 과정을 갖다가 그 주관적 다 각기 다른 주관적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 문화 언어 차이를 극복하도록 해서 진로 의식을 이제 고취시키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학력과 능력을 갖다가 이제 그 자기 나라 본국에서 가지고 있는 학력과 능력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인정하고 여기서 적용하는 게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대학을 나왔어도 하류 계층으로 이제 우리나라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순응하도록 우리 문화에 순응하도록 도와주고 정체성에 혼란은 이제 다 성인들은 이제 그 확실한 정체성이 있지만 순응하도록 도와주고 또 부조화와 저항 그리고 또 몰입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자기 성찰의 과정을 이제 갖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 다문화 소수민들의 진로 문제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째가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해요. 이 사람들은 친정도 없고 학연도 없어요. 지연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친구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 너무 외롭고 소외되고 슬프죠. 그리고 이제 빈곤과 소외, 남편 선택해서 이제 결혼한 거잖아요. 그리고 왔죠. 그래서 취약한 상황이 많죠. 시부모들이 구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네, 돈 벌고 싶지만 돈을 벌 수 없는 상황,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진로 장벽은 인종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낮은 경제 수준, 그리고 한국 사회 직업 구조와 계층에 대한 이해 부족, 멘토나 역할 모델이 없고요. 지지가 부족하고 자기 효용감도 떨어지고 결과에 대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또 낮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청년층이 제 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들이 어려워서 취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외국 사람들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진로 장벽이 굉장히 심하겠죠. 네. 네. 이제
세 번째가 다문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따로 이렇게 다문화 소수민들의 이제 진로와 청소년, 아동 청소년, 소수민 이렇게 이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문화 기독교 사회의 복지 실천 및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세터민 지원 사례 교회를 보겠습니다. 영락교회와 여의도 교회,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주민 노동자 지원 사례로 이제 세상의 빛 교회가 있고요. 교회자가 없어졌네. 갈릴리, 그 다음에 세종안교회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또 다시 보겠습니다. 세터민 지원 사례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1998년에 이제 이철신 목사님이 북한 선교 센터를 통해서 세터민 대상 선교 활동과 정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사람들 세터민 성경 공부반 운영, 네, 교역자와의 1대1 만남, 그리고 생활비 및 학비 지원, 결연 사업, 직장 알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대성공사 내 평화교회를 개척해요. 대성공사는 여기에 한 달 동안 탈북민이 머무는 곳이에요. 여기에 평화교회를 개척해서 지원하고 있고, 하나원 한학교회 목사 한 명을 파송해서 하나원에서 교육받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한국 사회에 적응을 위해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거든요. 목사 한 명을 파송해서 물품 지원, 예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에 출석하는 세터민은 200명이고요. 매달 20만 원의 생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1999년 사단법인 선한 사람들, 굿피플, 네,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세터민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배양해주는 교육사업으로 2002년도에 2월에 굿피플 대학, 현재 자유시민대학을 설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는 남북한의 정치, 사회, 역사, 비교, 생활 및 법률 교육, 심리 안전 교육, 창업 및 위협 교육 실시하고요. 그리고 전인적 교육이 되도록 하고요. 현재 이제 매 기수마다 이렇게 졸업하는 사람들이 5, 60명 정도 세터민이 되고요. 매달 2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세문안교회는 이수영 목사님이 1999년도 남한사회 정착과정에 있는 세터민을 대상으로 구제와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평화교회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북한 선교부원과 세터민과의 1대1 멘토링을 결성해서 성경 공부를 통한 신앙 훈련을 하고요. 140명 정도가 이제 세터민이 출석하고 있으면서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2004년도에 세터민을 대상으로 선교와 자체 선교 공부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생활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고 양재 성전에서 15명의 간서로 구성된 하나 공동체를 구성해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사역으로 매주 성경 공부, 건강, 직장, 사회 적응 훈련, 그 다음에 문화체험에 역점을 두어서 모임을 갖고요. 또 상계동의 먹골 쉼터 사역을 통해서 세터민 청소년을 위한 쉼터 사역도 이제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주민 노동자 지원 사례를 아까 세상의 빛 교회, 그 다음에 갈릴리 세종안교회 얘기했는데, 세상의 빛 선교 교회를 보겠습니다. 이현성 목사님이 한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돌보며 교육하며 훈련시킴으로써 그들을 통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간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2000년 5월 한국인 5명, 필리핀 13명이 경기도 광주의 한 기도원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교육하고 배우는 공동체,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다음에 선교의 감격이 살아있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공동체로서 현재 100명의 외국인 교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교인들은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초창기에는 나이지리아, 가나에서 온 사람들도 함께 했는데 지금은 필리핀 사람을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됐고요.
거의 이제 필리핀 현지인들이 또 와 있고 그래서 현재도 5-6가정의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합법 체류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교회예요. 임명진 목사. 1992년 이후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분명한 선교의 비전과 의지로 교인들을 설득하고 이끌어왔으며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다문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많이 이제 이렇게 강조되고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안교회 박중식 목사는 안양에 위치한 세종안교회예요. 여기에 이제 199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00년대에 1000개의 세계 교회, 10,000명의 선교사 파송, 양성 파송이라는 교회 비전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선교에 보다 많은 역점을 두고 있고요. 2007년도에 선교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역으로 중장기 선교 전략 수립과 선교 자원을 배출해서 전문인 선교 훈련원 강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 한 300여 명의 외국인들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참석해서 각 나라별로 이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담당 사역자가 60여 명이나 되고 있다고 해요. 네. 바람직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방향을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한번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 60쪽에 보면 바람직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방향입니다. 첫째가 종교적 편견이나 선입관을 초월해야 된다. 두 번째, 문화적인 편견과 선입견 초월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인종적 편견과 선입관. 네 번째가 외국에 파견됐던 선교사 이분들의 경험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 그래서 초청하고 교육을 받아서 전수해 받아야 된다. 다섯 번째가 지역 복지관에서 역량 있는 교회들과 연계 사업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인종 복음화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PPT. 첫째, 종교적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중국 교포나 동남아 결혼 이민자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성급하게 종교적 목적으로 달성하려고 이렇게 했다가는 부정적 인식을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걸 뒤로 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공해야 된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문화적 편견이나 선입관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 의식에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경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다고 하죠. 외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 익숙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러한 편견이나